오늘은 우리가 먹는 약, 또는 주사로 투여하는 약 말고, 외용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고제와 크림제, 로션제가 있는데요. 보통 쉽게 설명하면 후시딘 연고가 있고, 또 이제 우리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안티프라민 로션,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약들은 신체에 직접 바르는 약이고요. 연고제는 상처 부위가 축축하다든지 짓물러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림제와 로션제는 내가 바르고자 하는 부위가 건조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바르고자 하는 부위에 상처가 있다든지 피부가 약해져 있는 경우, 또 가량으로 바르게 되면 오히려 상처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악화시킨다든지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고를 바르실 때는 우리 후시딘 연고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시딘 연고를 한 2주 정도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피부 재생에 도움되는 마데카솔 연고를 2주 동안 바르고, 그게 원칙입니다. 저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넣는 안약이 대표적인데, 눈에 직접 투여하는 안약이기 때문에 투여 시에 세균에 의해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 안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투여 후에 눈을 감고 우리 눈물 주머니 부분을 누르면 저만제의 이제 성분이 비점막에서 흡수되어 저신적인 약물 유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녹내장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안약 말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안약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때는 누에게 교대를 고려해 가지고 5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안약이 있고 B 안약이 있고 C 안약이 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안약 종류마다 다 틀리거든요. 같이 투여해도 어떤 약은 두 개 중에 하나 먼저 넣고 5분이나 10분 있다가 넣으세요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넣으세요 아니면 하루에 두 번만 넣으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 시간을 아침에 만약에 하루에 두 번 넣는 게 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예를 들면 하루에 두 번 넣는 거 하나, 하루에 한 번 넣는 거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아침에는 하루에 두 번 넣는 거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하루에 두 번 넣는 거 넣으시고 10분 정도 있다가, 또는 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 넣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좀약하고 지사제 용기가
우리 그 안약 용기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전만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진, 이제 저 같은 의료진들하고 제약회사는 정확하게 사례를 분석하고 용기의 형태를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투여를 하는 환자분들이나 투여를 보조해주는 보호자분들은 정확하게 표기된 이제 상품명이 내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자주 이제 집에서 이제 투여를 하실 건데, 보통 이제 집에서 투여하실 텐데, 그럴 때는 내가 자주 있는 곳에, 뭐 거실에 자주 계시면 거실에 눈에 잘 보이는 데에다가 따로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이제 우리 바카스 상자 있죠, 조그만한 거. 거기에다가 따로 넣어 두시고, 뭐 안약 이렇게 적어 두시고, 뭐 또 다른 뭐 작은 상자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또 넣고, 뭐 무좀약 뭐 이런 식으로 또 적어가지고 표기해서 별도로 보관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벤톨린, 우리 천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흡입제를 쓰시는데, 보통 이제 이런 흡입제가 이제 벤톨린인데, 부분적인 거나 아니면 전신적인 작용을 위해서 입으로 흡입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비강 점막이나 구강 호흡기를 이용해서 약을 폐나 기관지의 한부에 직접 이제 퍼지게 하는 목적이고요. 약이 바르게 흡입되도록 숨을 들이마실 때 분무해야 되는데, 환자가 충분히 흡입할 수 있도록 흡입 방법의 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구입하시거나 처방받으실 때는 다시 한 번 더 사용 방법을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10년 동안 이 약을 썼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해진 1회 흡입량과 흡입 횟수를 지키지 않으면 전신적인 약물 유해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입을 하고 나면 구강 내에 남아있는 약을 제거하거나 구강 내에 이제 칸디다증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입을 헹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제가 있는데요. 우리 자제는 항문에 넣는 자제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 안쪽에 넣는 자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항문에 넣는 경우에는 끝에 머리가 약간 둥글긴, 약간 타원 형태긴 타원 형태인데 한쪽이 삼각형 모양이고요. 그리고 질 안에 넣는 경우에는 타원형으로 둥근데 약간 조그마한 형태가, 조그마한 이제 둥근 형태가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LPG 가스통 뒤집어 놓은 모양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항문이나 질에 투여하는 고형의 약이기 때문에 체온에 의해서 녹거나 연화되고 분비물액에 의해서 천천히 녹기도 합니다.
이런 자제에는 첫 번째로 치질이나 변비나 궤양성 대장염, 직장염 등의 증상을 개선을 목적으로 그 국소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해열이나 경련이나 기관지 천식 등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전신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삽입한 부분에 따라 흡수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직장 상부에 흡수된 약은 그 하장간 막정맥에서 문맥을 지나 직장 하부, 그러니까 이제 항문 근처에서 흡수되는 약은 간을 통과하지 않고 하대전맥을 지나서 전신으로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직장 상부에서 흡수되는 약은 그 하장 간막 전맥에서 문맥을 지나는 것이고, 직장 하부에서 흡수된 약은 간을 통과하지 않고 하대전맥을 지나 전신을 순환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장점은 위장 장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속 쓰린다든지 그런 것을 피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구 투여에 비해서 성분의 분해나 간에서의 대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사를 하고 안 하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경구 투여가 곤란한 유아나 고령자에게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먹기 힘든 약이나 냄새가 강한 약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흡수가 불규칙합니다. 두 번째로 삽입할 때 자극에 의해 변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변에 의해서 흡수량이 적어집니다. 네 번째로 설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속옷이 더럽혀집니다. 자제의 투여는 배변 후나 입욕 후 또는 잠자기 전이 바람직하고요. 삽입 후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살표 부분부터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단 부분을 소량의 물로 살짝 적시거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두면 삽입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재의 절반 분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칼로 비스듬히 자르고 자른 끝부분을 삽입하고 남는 분량은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첩부제가 있는데요. 첩부제는 지지체의 재질에 따라 파프제, 그러니까 이제 꺼즈나 아니면 부지포형, 그리고 경고제, 접착 테이프형으로 나뉩니다. 타박상이나 염자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한 진통 목적의 냉온포와 어깨 결림을 경감하기 위해 국소를 따뜻하게 하는 온스포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요. 피부는 외부에서 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계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부착하는 혹은 바르는 약은 국소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드럭 델리버리 시스템 DDS의 연구성과의 하나로 전신성 경피 흡수제가 개발되어서 경구약과 주사약에 이은 제3의 투여 경로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신성 경피 흡수제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어 순환 혈액을 매개로 전신에 작용하고요. 경구제나 주사제에 비해서 소화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또 장점이고, 간에서의 1차 통과 효과를 얻기가 어렵고,
약효가 지속되고 떼어내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식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용 외에도 호르몬 보충용, 기관지 천식 치료용, 금연 보조용이나 암 동통용 등으로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사제나 경구 투여, 입으로 먹는 알약이나 캡슐제나 그런 거 외에 약들을 알아봤는데요. 첩부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목욕을 하실 때 때타올 쓰시는 분, 저는 쓰지 말아 합니다. 목욕은 5분이면 끝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피지가 분비되는 거는 우리 가슴선 위쪽밖에 없거든요. 가슴선 위쪽밖에는 피지가 분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배나 다리 쪽은 크게 크게 비누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 피지가 분비되는 우리 가슴선 위쪽은 비누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겨드랑이나 목이나 가슴부나 얼굴이나 목이나 이런 쪽은 비누칠 하시고, 그리고 사타구니 쪽도 비누칠 하시고, 그 외에는 그냥 물로 흘려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때를 미실 때도 때타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손바닥으로 가볍게 그냥 살짝 이제 문지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때라고 부르는 이 각질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피부를 보호해요. 자외선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때타올로 밀고 났는데 화끈화끈거리고 화끈화끈거린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피부에 염증이 생긴 상태고요. 평소에 내가 다리나 다리가 가렵다든지 이런 분들은 평소에 목욕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위는 비누칠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슴 밑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 부분부터는, 배부터는 그냥 물로 흘려 보내면 돼요. 때는 이태리 타월 말고 그냥 손바닥으로 가볍게 문지르면 대부분 이제 떨어져 나가거든요. 우리 이런 각질은 굳이 때타올로 밀 필요 없어요. 그냥 물에 잠깐 들어가 가지고 물에 살짝만 불려도 각질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냥 손바닥으로 가볍게 살짝 문지르시면 되고, 때타올 이런 건 쓰지는 마세요. 그리고 목욕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